한국은 이제 미국과 동등한 전략 파트너입니다. 미국 해군 전략 연구국 수석 분석관 에단 로웰의 이 한마디에 워싱턴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70년간 독점해온 핵 추진 잠수함 기술 20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완성하지 못한 해저 전력망 시스템 3,000명의 엔지니어가 10년간 연구했지만 실패한 무소음 추진 알고리즘, 세계 최강 미국조차 포기한 차세대 해양 플랫폼이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을 만든다고? 50년은 걸릴 거야.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한국은 세계 최초 차세대 스텔스 잠수함을 완성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미국이 단순 콘셉트라고 무시했던 부산 전시회 모델이 이미 완성된 실전 플랫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미국도 못한 기술을 먼저 완성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로웰입니다. 미국 해군 전략 연구국에서 수석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죠. 2025년 1월 워싱턴 DC의 한 심야 뉴스 스튜디오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방송 시작까지 30분 남은 시간 저는 혼자였어요.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편할 정도였죠. 형광등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노트북 화면의 푸른 빛이 어둑한 방 안에서 유일한 광원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부산에서 열린 해양 방산전 자료가 띄워져 있었어요. 미래형 잠수함 사진, 기술 분석 데이터, 그리고 제가 며칠 동안 들여다본 수치들이 가득했죠. 평소 같았으면 그냥 참고 자료로 넘겼을 겁니다. 동맹국의 전시회 자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죠. 사진 속 잠수함을 다시 확대했습니다. 선체의 곡선, 배수량 추정치, 추진 시스템 배치도 하나하나가 낯익으면서도 낯설었어요. 마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퍼즐의 조각들이 전혀 다른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죠. 가슴속에서 무언가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컨셉이 아니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자신도 놀랄 만큼 확신에 찬 떨림이었죠. 미국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흐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저 모델은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플랫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뇌리를 스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15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했지만 이런 종류의 불안은 처음이었어요. 미국의 전략 우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 그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발밑의 땅이 서서히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근원적인 두려움이었죠. 문 너머로 스태프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저를 부르러 올 거예요. 스튜디오 조명 아래 서면, 카메라 앞에 서면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말해야 해.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더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기존 분석 툴로는 설명되지 않는 기술적 특징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선체 구조의 특이점, 추진 방식의 암시, 배수량이 의미하는 것들. 스튜디오 쪽에서 조명이 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환한 빛이 복도를 타고 대기실 문틈으로 새어들어왔죠.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책임감과 불안 사이 어딘가에서 제 감정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 방송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미 시작된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로웰 박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스태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무릎이 살짝 떨렸지만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지금 갑니다. 대답하며 문을 열었어요. 복도의 환한 조명이 눈을 찔렀죠. 스튜디오로 향하는 짧은 길을 걸으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한국 잠수함에 대한 우리가 놓친 것들에 대한 의문을요. 그때였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부셨지만 익숙한 느낌이었죠.
진행자 데이비드 클라크가 건너편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노련한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날카로웠죠. 좋은 저녁입니다, 로엘 박사님. 좋은 저녁입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어요. 카메라 렌즈 너머로 보이지 않는 수십만 시청자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인 순간 두려움 대신 묘한 평정이 찾아왔죠. 오늘은 최근 발표된 한국 핵추진 잠수함 승인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데이비드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질문을 던졌죠. 박사님, 이번 승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단순한 동맹 확장으로 봐야 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아니 5초쯤이었을까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머릿속에선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안전한 답변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동맹 강화의 일환이라고, 지역 안보 증진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단순하다고 보기엔 몇 가지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골랐어요. 너무 강하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게요. 예외적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데이비드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그는 뭔가 냄새를 맡은 거예요. 저널리스트의 본능으로요. 기존 국방 프레임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술적 특징들이 보입니다. 제 말이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했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이 미국의 기술 장벽 아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같은 전략 자산은 미국의 허가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최근 분석 결과를 보면 말을 이었습니다. 손바닥에 다시 땀이 배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이미 독자적 전략 능력을 갖춘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데이비드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봤죠. 그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흥미가 동시에 읽혔어요. 그렇다면 박사님 말씀은 한국이 미국의 승인과 무관하게 이미 준비를 마쳤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지만 차마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한 바로 그 지점을 찔렀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답하면서 제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의 다음 질문이 공기를 가르고 날아왔죠. 만약 한국이 미국의 통제를 벗어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철컥하고 맞물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부감과 불편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이야말로 제가 지난 며칠 밤 잠 못 이루며 스스로에게 던졌던 바로 그 질문이었으니까요. 그건 입술이 말랐습니다. 목구멍이 조였죠.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동맹 구조 전체를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어요. 완곡한 답변이었지만 시청자들은 알아들었을 겁니다. 제 표정에서 목소리의 떨림에서 이것이 단순한 기술 분석이 아니라는 걸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이 통제하지 못하는 동맹이라.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의 말이 스튜디오에 울렸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질문이 바로 이 통제할 수 없는 동맹이라는 주제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의 중심이 될 거라는 걸요. 카메라 뒤에서 디렉터가 손짓을 했어요. 광고 시간이 다가온다는 신호였죠. 데이비드가 마무리 멘트를 했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방송이 잠시 중단되자 데이비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사님, 방금 꽤 위험한 발언을 하신 거 아시죠?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아니, 돌이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한국 기술 분석을 본격적으로 파고들겠다고. 진실이 어디에 있든 끝까지 찾아내겠다고요. 광고가 끝나갈 시간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건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서며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문자 메시지가 여러 통 와 있었어요. 동료들, 상사들, 그리고 몇몇 언론인들까지. 반응이 빨랐죠.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해군전략연구국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회색빛 건물, 보안 게이트, 익숙한 복도. 모든 게 평소와 같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어젯밤 방송 이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죠. 로엘 박사님. 복도에서 마주친 후배 연구원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어제 방송 봤습니다. 꽤 화제더라고요. 그랬나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화제가 된다는 건 주목받는다는 뜻이고 주목은 언제나 책임을 동반하니까요.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팀원들이 정리해둔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한국 부산 해양방산전 보고서, 사진 자료, 기술 분석 문서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박지훈 총괄 엔지니어의 이름이 보였어요. 발표 당시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죠.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침착한 표정으로 모형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해설 내용이 요약되어 있었죠. 미래형 잠수함 콘셉트, 차세대 해양작전 플랫폼. 평범한 문구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전시회 홍보 자료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세부 스펙으로 들어갔죠. 선체 길이, 배수량, 추진 시스템 배치도. 숫자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건... 손이 멈췄습니다. 계산기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죠. 배수량 대비 선체 구조, 추진 방식의 배치, 내부 공간 활용도. 모든 요소가 딱 맞아떨어졌어요. 너무 정확하게요. 핵추진 잠수함의 정석. 바로 그 공식과 일치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콘셉트 모델이라면 이렇게까지 정밀할 이유가 없었죠. 설계 여유분이나 이론적 오차가 있어야 정상인데 이 자료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완성된 설계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죠. 미국 실무진이 작성한 참고 보고서를 다시 꺼냈어요. 거기엔 간단한 코멘트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전 참고 자료. 미래 콘셉트 수준. 실현 가능성 낮음. 실현 가능성 낮음.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죠. 한국은 핵잠 기술을 가질 이유도 권한도 없다. 그게 우리의 기본 전제였어요. 10년, 20년 동안 의심하지 않았던 가정이었죠. 동맹 내부의 위계. 미국이 위에 있고 한국은 그 아래에 있다는 당연한 구도. 하지만 지금 제 눈앞의 자료는 그 가정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겨울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죠. 회색빛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새어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본 게 아니야. 다시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못 본 거지.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분석관으로서, 전문가로서 저는 이걸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어요. 신호는 있었을 겁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 발전, 원자력 연구 수준, 방산 수출 성과들. 모든 조각이 이미 흩어져 있었는데 저희는 그걸 하나의 그림으로 맞추지 못했죠. 왜냐하면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익숙한 세계관이 흔들리는 걸 두려워했으니까요. 책상 서랍에서 기밀 문서 접근 카드를 꺼냈습니다. 더 높은 등급의 자료를 확인해야 했어요. NSC, 국가안보회 쪽 정보가 필요했죠. 특히 클레어 매튜스. 동아시아 기술 고문인 그녀라면 더 많은 걸 알고 있을 겁니다. 휴대폰을 들었어요. 클레어의 번호를 찾아 메시지를 보냈죠. 만나서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건입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어요.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요. 답장은 5분도 안 돼서 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예전 장소에서. 짧고 간결한 답변이었죠. 클레어다운 문체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오후 3시 포토맥 강변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 아니라서 조용했죠. 클레어 매튜스와 저는 이곳에서 가끔 비공식 회동을 가졌어요.
공식 회의실보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으니까요.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클레어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죠. 그녀는 제 맞은편에 앉으며 가방에서 얇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로엘 박사, 어제 방송 재미있게 봤어요. 클레어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미있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제가 씁쓸하게 웃자 그녀도 작게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죠.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신이 던진 질문 때문에요. 예상했습니다. 예상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클레어가 파일을 제 쪽으로 밀었어요. 표지에 기밀 도장이 찍혀 있었죠. 이게 뭡니까? 한국 핵잠 승인 발표 전 백악관 내부 문건 일부예요. 공식적으론 볼 수 없는 자료죠. 하지만 당신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열기 전부터 이미 무게가 느껴졌어요. 천천히 첫 페이지를 넘겼죠.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핵잠 승인 공식 발표일로부터 2주 전이었어요. 2주 지연됐던 거군요. 맞아요. 팩트시트 발표가 예정보다 정확히 14일 늦어졌죠. 클레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침중했어요. 그 2주 동안 백악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쟁이 있었죠. 클레어의 표현이 강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회의록 요약본이 적혀 있었죠.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NSC. 각 부처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는 기록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명확했어요. 한국에게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통제권 문제였군요.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확해요. 일부는 한국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동맹이니까 신뢰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클레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탁자를 가볍게 두드렸죠. 다른 일부는 두려워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 핵 연료 주기를 확보하면 미국이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요. 그건 단순히 잠수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 전체의 문제였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문서를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회의록 사이사이에 붉은색 밑줄이 그어진 문장들이 보였죠. 한국은 이미 준비를 마쳤을 가능성이 높음.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프로그램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됨. 미국의 승인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할 수 있음.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잡은 손에서 땀이 배어나왔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클레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악관 내부에선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우리 승인을 기다린 게 아니라는 걸요. 그들은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단지 공식화를 기다렸을 뿐이죠. 그럼 왜 승인했습니까?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손님 몇몇이 이쪽을 쳐다봤죠. 클레어가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은 어차피 진행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동맹과의 관계만 잃게 되죠. 차라리 승인하고 최소한의 협의 채널이라도 유지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어요. 미국의 게임이 아니었군요. 중얼거렸습니다. 충격이 밀려왔어요. 지난 몇십 년간 저희가 믿어온 구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허락하고 한국이 따르는 게 아니라 한국이 준비하고 미국이 뒤늦게 인정하는 구조였던 거예요. 로엘 박사. 클레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죠? 당신이 방송에서 던진 질문이 왜 위험한지. 이건 단순히 기술 분석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의 전략적 위상 전체가 걸린 문제죠.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모른 척하라고요? 제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클레어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진실을 밝히는 거요. 하지만 준비하세요. 이 진실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테니까요. 창밖으로 포토맥 강물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물결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파일을 덮었죠.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결정됐습니다. 분석 보고서를 쓰겠습니다.
공식 보고서로요. 클레어가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예상했어요. 당신이라면 그럴 줄 알았죠.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심하세요, 로엘 박사. 진실은 때때로 그걸 말하는 사람을 먼저 공격하니까요. 클레어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 흐름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고 제가 어떻게 하든 멈출 수 없다는 걸요. 사무실로 돌아온 건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복도는 퇴근 준비로 분주했지만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흰 빛이 어두워진 사무실을 비췄죠. 공식 분석 보고서. 그걸 작성해야 했습니다. 제목부터 고민됐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머뭇거렸죠.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어떤 문장으로 이 복잡한 진실을 풀어내야 할까요? 한국 핵추진 잠수함 능력 평가 및 전략적 함의. 제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첫 문단을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능력은 미국의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문장을 완성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 한 줄이 의미하는 게 뭔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미국이 더 이상 절대적 우위가 아니라는 것. 한국이 독자 억제력을 구축한 새로운 전략국이 되었다는 것. 가슴이 답답했어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뒤로 기대었죠. 정말 이걸 써야 할까요? 제출해야 할까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제 분석이 맞다면 이 보고서는 워싱턴 전체를 뒤흔들 겁니다. 동아시아 전략을 재검토해야 하고 동맹 구조를 재정의해야 하고 무엇보다 미국이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죠. 하지만 만약 틀렸다면요? 과대평가였다면요? 저는 불필요한 혼란만 일으킨 채 신뢰를 잃게 될 겁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동료 분석관 마크 핸더슨이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의 베테랑이었죠. 아직도 일하고 있어요, 에단? 보고서 쓰고 있습니다. 한국 건인가요? 마크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힐끗 봤어요. 제목을 읽은 그의 표정이 굳어졌죠. 에탄,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정말 이걸 제출할 생각입니까? 그럴 생각입니다. 대답하며 그를 돌아봤어요. 마크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한국이 그 정도 능력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10년 넘게 지켜봤지 않습니까? 기술 이전도 제한했고 핵심 부품 수출도 통제했고 그들이 독자적으로 핵추진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마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우리가 본 게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에탄, 당신은 지금 오판하고 있어요. 한국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요. 과대평가가 아니라 재평가입니다. 제 목소리도 강해졌어요. 마크, 부산 방산전 자료 봤습니까? 선체 설계, 배수량, 추진 시스템 배치. 모든 게 완성된 핵잠 스펙과 일치해요. 이건 콘셉트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모형 하나로 실전 능력을 판단할 순 없어요. 마크가 반박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부족했어요. 저는 그걸 느꼈죠. 모형만이 아닙니다. NSC 자료도 같은 걸 시사하고 있어요. 한국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럼 왜 우리 정보기관은 몰랐겠어요? 몰랐던 게 아니라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말하고 나서 제 스스로도 놀랐어요. 너무 직설적이었죠. 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마크가 한숨을 쉬었어요. 에탄, 이 보고서를 내면 당신만 곤란해질 겁니다. 상부에선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기존 프레임을 흔드는 분석이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겠다고요? 해야 합니다. 제 대답은 단호했어요. 마크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봤죠. 그리고 작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당신 고집은 여전하네요. 그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제가 물었어요. 마크, 솔직히 말해보세요. 당신도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요. 마크의 손이 문고리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느끼죠. 하지만 느끼는 것과 인정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됐죠.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많은 사무실에서 저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미국의 우위를 당연하게 여기며 일하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당연함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걸요.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갈등이 여전히 마음속을 휘저었지만 선택은 이미 끝났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독자적 전략 능력을 확보했다. 문장을 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동맹 구조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 문장, 또 한 문장. 보고서가 채워지기 시작했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첫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20페이지 분량이었어요. 화면을 스크롤하며 다시 읽어내려갔죠. 제 손으로 쓴 글이지만 읽을수록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걸 제출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조직 내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질 거예요. 어쩌면 경력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죠. 하지만 제출하지 않으면요? 진실을 외면한 채 살아가야 합니다. 분석관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거죠. 마우스 커서가 제출 버튼 위에서 멈췄어요. 나만 이 사실을 피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진 않아.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클릭했어요. 제출 완료. 화면에 확인 메시지가 떴죠. 보고서는 이제 상부로 올라갔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아침 예상보다 빠른 연락이 왔습니다. 로엘 박사, 오전 10시 긴급 회의입니다. 참석 부탁드립니다. 상부 비서실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제 보고서가 파문을 일으킨 거죠. 회의실은 해군전략연구국 건물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보안 카드를 2번 찍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어요. 문을 열자 이미 6명의 고위 분석관들이 앉아 있었죠. 그중 몇몇은 얼굴만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로엘 박사. 국장 대리 제임스 코언이 말했어요. 60대 초반의 백발 노신사였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적대적이진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자 테이블 위에 제 보고서 인쇄본이 놓여 있었어요. 붉은색 밑줄과 형광펜 표시가 가득했죠. 로엘 박사의 분석을 검토했습니다. 제임스가 말을 시작했어요. 솔직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근거들이 있더군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질책이 아니었어요. 인정이었죠. 우리는 로엘 박사를 중심으로 한국 핵잠 기술 분석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태스크포스. 공식 조직이에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기밀자료 접근 권한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위성사진, 해군 내부 기술 문건, 그리고 NSC 교류 자료까지 열람 가능합니다. 제임스가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었어요. 권한 승인서였죠. 박사님이 옳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옆에 앉은 여성 분석관 세라 톰슨이 말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죠. 부산 방산전 자료를 다시 검토했는데 로엘 박사 말대로 모든 요소가 완성형 핵잠 스펙과 일치합니다. 이건 콘셉트가 아니에요. 다른 분석관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죠. 문제는 이겁니다. 제임스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기술력을 가졌다는 건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절대적 우위를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이제 독자 억제력을 가진 전략국이에요. 독자 전략국. 그 단어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어요. 무게가 느껴지는 침묵이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전략적 우산 아래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우산을 만들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을 통제하려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협력 구도를 만들 것인가. 제임스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묘한 인정이 읽혔죠. 정확한 진단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이에요.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각종 자료가 오갔고 분석이 더해졌죠.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알고 있던 세계가 무너지는 걸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한국은 늘 미국의 전략적 우산 아래 있다. 그 고정관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로웰 박사 다음 주까지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석입니까? 한국의 SMR 기술, 그리고 해저 전력 관련 기술 분석입니다.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그리고 해저 전력. 저는 순간 이해했어요. 한국의 핵잠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더 큰 시스템의 일부라는 걸요. 알겠습니다. 대답하며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표정은 단단하게 유지했죠. 회의실을 나서는데 세라가 따라왔어요. 로웰 박사 용기 있는 보고서였어요.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느꼈거든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죠.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세라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에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다시 정의해야 하는 책임의 중심에 섰습니다. 샌드박스 밖으로 발을 내디딘 거죠. 돌아갈 길은 이제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켜자 메일이 한 통 와 있었죠. NSC 클레어로부터였습니다. 축하합니다, 로웰 박사. 당신이 문을 열었어요. 이제 그 문 너머가 뭔지 알아내야 할 차례죠. 짧은 메시지였지만 무게가 실렸습니다. 저는 새 파일을 열었어요. 제목을 입력했죠. 한국 SMR 및 해저 전력 기술 분석.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 분석이 아니었어요. 국가 전략의 분기점이었죠. 창밖으로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제 책상 위에는 한국 관련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위성사진, 기술문서, 해군 정보 보고서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료는 따로 있었습니다. 비공식 정보 교류 채널을 통해 받은 문서였어요. 박지훈 총괄 엔지니어의 연구 프레젠테이션 일부였죠. 파일명은 단순했습니다. 차세대 해양 플랫폼 기술 개요. 파일을 열자 화면에 도표와 설계도가 펼쳐졌어요. 첫 페이지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SMR 냉각 시스템. 소형 모듈 원자로의 열 관리 기술이었죠.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SMR이 아니었어요. 해수를 직접 활용하는 폐쇄형 냉각 시스템이었습니다. 잠수함 내부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된 거예요. 이게 가능해? 중얼거렸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죠. 냉각 파이프의 배치, 압력 조절 밸브, 비상 냉각 경로. 모든 게 정교했어요. 미국도 이론적으론 알고 있지만 실전 적용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해저 전력망 연동 기술이 나왔죠. 해저 전력망?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잠수함에 전력을 공급하는 게 아니었어요. 해저에 설치된 전력 인프라와 잠수함이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었죠. 마치 전기차가 충전소에서 충전하듯 잠수함이 해저 거점에서 전력을 보충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개념 자체가 달랐죠. 한국은 잠수함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말이 끊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무소음 추진 알고리즘. 펌프제트 추진기의 회전 패턴을 실시간으로 조정해 소음을 최소화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이었어요. 해류, 수온, 압력을 분석해 최적의 추진 방식을 자동으로 선택하는 시스템이었죠. 이건 미래 기술이잖아. 숨이 가빠졌습니다. 미국 해군도 연구 중이지만 아직 실용화하지 못한 기술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넣을 만큼 구체화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뒤로 기댔어요. 머리가 복잡했죠. 그때 다른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해저전력센터 최예린 박사의 연구 보고서였어요. 클레어가 따로 보내준 자료였죠. 장기 해저 전력 안정성 실험. 제목을 읽으며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는 60페이지가 넘었어요.
하지만 핵심은 명확했죠. 한국은 동해 심해에서 2년간 해저 전력 공급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수심 500m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저장하고 전송하는 시스템을 테스트한 거예요. 이건 단순 장비 테스트가 아니야.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닷속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거지.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핵잠, SMR, 해저 전력망, 무소음 추진.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잠수함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해저 인프라 전체를 통제할 전략적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바다 아래 보이지 않는 요새를 세우는 거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군사력 확장이 아니었어요. 전략적 질서 자체를 재설계하는 시도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클레어였죠. 자료 확인했습니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놀랍죠?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따로 있습니다. 클레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었어요. 이 기술 개발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 주변국 자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였죠. 내부 반대가 있었단 말입니까? 반대까진 아니지만 신중론이 있었습니다. 특히 외교부 쪽에서요. 하지만 결국 기술 개발은 멈추지 않았죠. 클레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한국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기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하지만 멈출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하루였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바다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요. 한국은 선택했습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요. 새로운 기술의 본질은 무기가 아니라 국가가 선택할 미래의 방향이었죠. 그리고 미국은 그 선택을 너무 늦게 알아챘습니다. 책상 위 자료들을 다시 펼쳤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서에 담아야 했어요. 미국이 얼마나 늦게 파악했는지 그 위기의식을 전달해야 했죠.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새 문서를 열고 제목을 쳤어요. 한국 해저 전략 플랫폼 종합 분석. 타이핑이 시작됐습니다. 사흘밤을 거의 세웠습니다. 커피잔이 책상 위에 6개나 쌓였어요. 하지만 피곤함은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머릿속이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창이 동시에 떠 있었어요. 한국 잠수함 설계 도면, 위성으로 확보한 해저 실험 기록, SMR 냉각 시스템 분석, 자료 해저 전력망 배치도. 하나하나 겹쳐보기 시작했죠. 이거야. 중얼거리며 데이터를 정렬했습니다. 7,000톤급 선체 구조를 확대했어요. 내부 구획 배치가 명확하게 보였죠. 원자로실, 추진기실, 전력 변환실, 그리고 예비 전력 저장소. 각 공간의 크기와 위치가 놀라울 만큼 정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설계가 아니었어요. 상시 고출력 동력원이 필요한 구조였죠. 디젤 잠수함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계산기를 꺼내 배수량 대비 출력을 계산했어요. 숫자가 딱 맞아떨어졌죠. 핵추진 시스템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시스템이었어요. 펌프제트 추진기 배치도를 열었죠. 날개 각도, 회전 반경, 수류 흐름 패턴. 모든 요소가 무소음 작전을 명확히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스크류 프로펠러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소음을 최소화하면서도 강력한 추진력을 유지하는 설계였죠. 이건 예술 작품이야.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15년 넘게 이 분야를 연구했지만 이렇게 완벽한 설계는 처음 봤어요. 과학적이면서도 기술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위성 자료로 넘어갔죠. 한국동해 해역의 해저 실험 기록이었습니다. 수심 500m 지점에 설치된 실험 장비들이 보였어요. 전력 공급 유닛, 통신 중계 노드, 센서 네트워크. 하나하나 확인하며 메모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실험 장비의 배치 간격이 정확히 5km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죠. 의도된 거리였어요. 왜 5km지? 생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잠수함의 통신 범위였어요.
해저에서 안정적으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최대 거리가 바로 5km 정도였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 장비 테스트가 아니었어요. 바닷속 장기 체류 플랫폼 구축 실험이었습니다. 잠수함이 해저 곳곳에 설치된 거점들과 연결되어 무한정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퍼즐이 완성되기 시작했어요. 모든 조각이 딱딱 맞아떨어졌습니다. 7,000톤급 선체는 핵 추진을 위한 것, 펌프제트 추진기는 스텔스 작전을 위한 것, 해저 전력망은 장기 체류를 위한 것, SMR 기술은 자급자족 에너지를 위한 것. 한국은 새로운 세대의 잠수함 패러다임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빠르고 조용한 잠수함이 아니라 바다 아래에서 독립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완전체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흥분이 밀려왔습니다. 분석관으로서 이런 순간은 오랜만이었죠.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명확한 진실을 발견하는 쾌감. 퍼즐이 완성되는 순간의 전율. 미쳤어. 정말 미쳤어.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감탄의 의미였죠. 하지만 그 흥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순간 압박감이 밀려왔거든요. 이 기술이 미국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미국은 지금껏 해양 전력에서 절대 우위를 유지해왔어요. 핵잠 기술, 항공모함, 해저 감시망. 모든 게 미국 중심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이 기술은 그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찾을 수 없는 곳에서 미국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전하는 플랫폼. 그건 단순한 동맹국의 군사력 향상이 아니라 전략적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는 거였어요. 우리는 뒤늦게 미래를 쫓고 있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 좌절감이 섞였죠. 한국이 6개월 전 부산에서 모델을 공개했을 때 미국은 단순 콘셉트라고 치부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실험을 마치고 기술을 완성해 갔죠. 미국이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어요.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한국은 차세대 스텔스 플랫폼을 개척했다. 문장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썼죠.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해양 전략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한 문장, 또 한 문장. 분석 내용이 페이지를 채워갔습니다. 데이터, 도표, 결론. 모든 걸 담았어요. 마지막 문단을 쓸 때였습니다. 미국은 이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타이핑을 멈췄어요. 이 문장이 미칠 파장이 눈에 보였죠. 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명은 한국해저 전략 플랫폼 최종 분석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였죠. 밤을 꼬박 샌 거예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상부로 전송했어요. 클릭하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곧 미국 정보기관 상층부로 회람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걸요. 보고서를 전송한 지 이틀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NSC 긴급 전략 회의입니다. 내일 오전 9시 백악관 상황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비서실 담당자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어요. 백악관 상황실. 국가안보 최고위급 회의가 열리는 곳이었죠. 다음 날 아침 택시를 타고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보안 검색을 3번 거쳐 지하 상황실에 들어섰어요. 타원형 테이블에 이미 15명가량이 앉아 있었죠. NSC 국장, 국방부 차관, 해군 정보국장, 위성감시국 국장. 미국 안보 체계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클레어도 보였어요. 그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앉으시죠, 로엘 박사. NSC 국장 로버트 그레이엄이 말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노련한 외교관이었어요. 자리에 앉자 제 보고서가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핵심 문장들이 확대되어 있었죠. 한국은 차세대 스텔스 플랫폼을 개척했다. 미국은 이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로버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로엘 박사의 분석을 검토한 결과 우리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위성감시국 국장이 일어났어요. 스크린이 바뀌었죠. 위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거제도 조선소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국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어요. 대형 잠수함 선체가 보였죠. 이 선체의 재원을 분석한 결과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부산 방산전에서 공개한 모델과 거의 동일합니다. 오차범위 3% 이내죠.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았습니다. 해군 정보국장이 이어받았어요. 우리 기술정보국에서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모델은 콘셉트가 아니라 실제 개발 중인 플랫폼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공식 확인이었습니다. 제 분석이 맞았다는 거죠. 시점을 역추적한 결과도 있습니다. 위성감시국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은 6개월 전 부산 전시회에서 이미 핵잠 외형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를 단순 콘셉트 모델이라고 오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클레어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이미 6개월 늦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상황실에 울렸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죠. 한국은 승인을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단지 공식화를 기다렸을 뿐이에요. 우리가 승인하든 안 하든 그들은 진행했을 겁니다. 국방부 차관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어요. 이건 동맹 관계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한국이 우리 통제를 벗어났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통제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어요. 모두가 저를 돌아봤죠. 한국은 우리가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동맹국이죠. 그들이 독자 능력을 갖춘 건 위협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변화라고요? 차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 변화가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데도요. 대답하기 전에 로버트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시 진정합시다. 그가 심호흡을 했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부인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죠. 무게를 견디는 침묵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공식 입장은 이렇게 하죠. 한국 핵잠 승인은 동맹 확장의 일환이다.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이다. 상황을 축소하자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불만이 섞였죠. 축소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로엘 박사. 보좌관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 사실이 외부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한국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퍼지면 동맹 체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좌관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를 긍정적으로 포장해야 합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동맹 강화의 증거라고 말이죠.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겉보기엔 한국 기술을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략적 위험을 외면하는 거였어요. 이건 거짓 승리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우리는 지금도 진실의 절반만 보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의 진짜 목적이 뭔지, 그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어요. 클레어가 제 말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손을 저었어요. 로엘 박사, 당신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안정이 아니라 회피 아닙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회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로버트의 목소리도 단호해졌죠. 우리는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로엘 박사, 추가 분석을 계속하세요. 하지만 공식 입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죠.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클레어가 다가왔어요. 에단,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위험해요. 알아요. 하지만 이게 워싱턴입니다. 진실보다 안정이 우선이죠. 클레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백악관 정원의 겨울 나무들이 보였죠. 앙상한 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진짜 목적을 직접 파헤치겠다고. 상부가 외면한다면 제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요.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저우 리펑, 한국 핵잠 승인 관련 긴급 성명 발표. 링크를 눌렀죠.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한국 핵잠 승인은 동아시아 핵균형 붕괴 강력 반발. 손이 떨렸어요.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우 리펑은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는 영내 핵균형을 깨트리는 위험한 결정이다. 미국의 책임 없는 기술 이전이 동아시아 안보 구조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말했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뉴스를 계속 확인했어요. 중국 반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내부 여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한국 핵잠 승인 과연 적절했나? 전문가들 사이 논쟁 가열. 미 의회 일각 한국 기술 통제 강화 목소리 높여. 하나같이 우려와 비판이었어요. 제 보고서가 정치권에 전달되면서 상황이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마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어두웠죠. 에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당신 보고서가 정치권에 유출됐습니다. 그것도 왜곡되어서요. 책상 위에 문서를 던졌어요. 의회 보고서였죠. 제목을 읽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한국 핵잠 기술의 위협성 평가. 제 이름이 참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쓴 분석은 한국의 기술 진전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었는데 이 문서는 한국 기술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식으로 각색되어 있었죠. 이게 대체 말이 막혔습니다. 상부에서 당신 보고서 일부를 발췌해 의회에 제출했어요. 한국 기술 통제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쓰기 위해서죠. 마크가 한숨을 쉬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의회 일각에선 당신이 한국을 지나치게 두둔한다는 오해가 생겼어요. 뭐라고요? 객관적 분석이 아니라 한국 편향적 평가라는 거죠. 당신이 한국 기술을 과대평가해서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진실을 말했더니 오히려 편향됐다는 공격을 받는 거였죠. 그리고 마크가 말을 이었습니다. 감사국에서 연락 왔습니다. 당신이 비공식 채널로 한국 기술 자료를 입수한 절차에 대해 조사하겠답니다. 머리가 멍해졌어요. 감사조사. 제 경력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비공식 채널이라고 해도 NSC 클레어 고문을 통해 합법적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에단, 당신을 제거하려는 겁니다. 당신 분석이 너무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으니까요. 제거.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죠. 마크가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죠. 외부의 적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중국의 반발도 의회의 비판도 예상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부였죠. 미국 관료 체계 자체가 한국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을 왜곡하고 있었어요. 진실을 말했더니 오히려 적으로 몰렸습니다. 조직을 위해 침묵해야 했는데 양심을 따랐다가 고립되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클레어였습니다. 에단,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무겁게 나왔어요. 미안해요. 제가 당신에게 자료를 제공한 게 화근이 됐네요. 아닙니다. 클레어 잘못이 아니에요. 감사조사 나온다는 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클레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에단, 지금이라도 물러서세요. 추가 분석 중단하고 조용히 지내는 게 낫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제 대답은 단호했어요. 왜죠? 당신 경력이 위험해요. 진실을 안다는 이유로 내가 적이 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한국 기술의 진짜 목적을 밝혀내야 합니다. 끝까지요. 에단. 클레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죠. 당신 혼자서는 안 돼요. 조직 전체가 당신을 압박하고 있어요.
압박당한다고 진실이 바뀌진 않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파일들을 꺼냈어요. 한국 SMR 자료 해저 전력망 분석, 펌프제트 추진 기술. 아직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 있었죠.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 문서를 열고 제목을 입력했어요. 한국 해저 전략 플랫폼의 최종 목적 분석. 타이핑이 시작됐습니다. 외부의 압박도 내부의 조사도 저를 멈출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비였죠. 차갑고 무거운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가장 가까운 조직이 가장 위협적인 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벽을 넘어야 했어요. 진실이 저편에 있었으니까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석을 계속했어요. 데이터를 모았고 결론을 도출했죠. 한국의 진짜 목적. 그걸 밝혀낼 때까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무실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빗소리 속에서 키보드 소리만 울렸죠. 고립되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선택이었어요. 계속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가.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결심했으니까요. 감사국의 조사 통보를 받은 지 이틀 후 새로운 통보서가 도착했습니다. 로웰 박사 조사 기간 동안 별도 사무실로 이동 조치. 기밀 정보 접근 권한 일시 박탈. 손에 든 종이가 떨렸어요. 별도 사무실. 그건 사실상 격리를 의미했습니다. 오전 10시 짐을 챙겨 새 사무실로 이동했어요. 건물 3층 끝자락, 복도 막다른 곳에 있는 작은 방이었죠. 창문도 하나뿐이었습니다. 책상, 의자, 빈 서랍. 그게 전부였어요. 노트북도 새 걸로 바뀌었죠. 기밀 자료 접근이 차단된 기기였습니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어요.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15년간 사용하던 분석 도구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위성 데이터베이스, 해군 기술 문서 저장소, NSC 교류 채널. 클릭 한 번으로 접속하던 모든 시스템이 이제 접근 거부 메시지만 띄웠죠.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화면에 붉은 글씨가 눈을 찔렀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내 식당으로 갔죠. 평소 함께 밥 먹던 동료들이 보였어요. 마크, 세라, 그리고 몇몇 후배 연구원들. 다가가려는데 마크가 눈을 피했습니다. 세라도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옮겼어요. 후배들은 아예 저를 못 본 척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식판을 내려놓았습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오후에 복도를 걷는데 2명의 동료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로웰 박사 말이야, 좀 지나쳤어. 한국 편향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그러게. 객관성을 잃은 것 같아. 분석가가 그러면 안 되는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제가 듣는 줄도 모르고 계속 말했어요. 상부도 곤란해하더라. 로웰 박사 때문에 외교 문제까지 생겼잖아.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격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죠. 한국 편향적, 객관성 상실, 외교 문제 야기. 그게 제가 받은 평가였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책상 위에 남겨진 개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한국 잠수함 기술 관련 제 손글씨 노트였죠. 기밀 자료가 아니라서 압수되지 않았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7,000톤급 선체 마이너스 핵 추진 필수. 펌프제트 추진기 마이너스 차세대 스텔스. 해저 전력망 마이너스 장기 작전 플랫폼. 모든 분석이 그대로 있었어요. 제가 밤을 새워 정리한 내용들이었죠. 진실이었습니다. 지금도 진실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은 사실 확인보다 정치적 파장 차단을 우선했어요. 그리고 저를 희생양으로 삼았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겨울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어요.
눈이 내릴 것 같았죠. 우리가 모른 채 하면 중얼거렸어요. 이 지역의 균형은 무너진다. 그 생각이 저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침묵당하고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자리에 남아있는 현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짧은 문장이었어요. 발신자 이름은 없었죠. 하지만 누군지 알 것 같았습니다. 세라였을 거예요. 답장을 쓰려다 멈췄어요. 세라까지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평소라면 태스크포스 회의 시간이었죠. 지금쯤 동료들은 한국 분석을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저 없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시작한 일인데 제가 없는 곳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접근 가능한 파일은 개인 작성 문서뿐이었죠. 미완성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한국 해저 전략 플랫폼의 최종 목적 분석. 3분의 2만 채워진 문서였어요. 스크롤을 내리며 읽었죠. 데이터 분석 결론.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미가 없었어요. 발표할 수도 제출할 수도 없는 보고서였으니까요. 이대로 주저앉으면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다. 진실도 경력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까지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졌죠.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격리된 사무실 안에서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동료들의 침묵, 조직의 외면, 진실의 매장.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선택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눈을 감았어요. 심호흡을 했죠. 마지막 길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외부로 진실을 전달하는 조직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을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명함 하나가 있었습니다. 법률 자문 변호사였죠. 몇 년 전 세미나에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어요. 이 전화를 거는 순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조직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날지도 모르죠. 하지만 선택은 이미 끝났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3번, 4번. 여보세요,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톤이었죠. 브라운 변호사님, 저 에단 로웰입니다. 몇 년 전 국방정책 세미나에서 뵀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물론이죠, 로웰 박사.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상담이 필요합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에 관해서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세상이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죠. 저녁 8시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건물은 텅 비었어요.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복도를 밝히고 있었죠.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메시지였습니다. 클레어였죠. 에단, 지금 통화 가능합니까? 중요한 정보입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클레어가 바로 받았습니다. 에단, 조심해서 들어야 할 얘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NSC 내부 회의록을 봤습니다. 비공식이지만 확실한 정보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미국 상층부가 한국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기술 통제 문안에서 후퇴하려 하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후퇴요? 그럼 한국 기술에 대한 감시를 포기한다는 겁니까? 정확히는 포기가 아니라 묵인이죠. 공식적으론 협력이라고 포장하겠지만 실제론 통제를 포기하는 겁니다. 클레어가 한숨을 쉬었어요. 동맹 관계가 깨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원하는 대로 놔두기로 한 거죠. 그건 전략적 오판입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한국 기술의 방향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놔둔다는 건 알아요, 에단. 하지만 그게 워싱턴의 선택이에요. 클레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 정보도 있어요.
한국요? 한국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변국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속도 조절 요청이 오가고 있어요. 손이 떨렸어요. 속도 조절이라니 기술 개발을 늦추겠다는 겁니까? 표면적으론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늦출지는 모르겠어요. 외교적 제스처일 수도 있고요. 클레어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에단, 지금 미국도 한국도 모두 기로에 서 있어요. 기술과 외교 사이에서요. 그리고 아무도 정확한 답을 모릅니다. 전화를 끊고 의자에 기댔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미국은 통제를 포기하려 하고 한국은 압박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양쪽 모두 진실을 직면하지 못한 채 임시 방편만 찾고 있었죠. 이건 아니야.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책상 위에 메모를 다시 펼쳤어요. 한국 기술 분석 자료들이었죠. 핵추진 잠수함, 해저 전력망, SMR 기술, 무소음 추진 시스템. 모든 조각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한국이 구축하는 건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동아시아 해양 질서 자체를 재편할 플랫폼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그걸 모른 척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진실을 드러내는 행동. 그건 더 이상 개인의 분석 보고서 문제가 아니었어요. 동아시아 전략 질서를 바로 세우는 문제였죠. 창밖에 눈이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들었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었죠. 제 안에서 뭔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이 가라앉고 명확함이 찾아왔어요. 경외감. 제가 한국 기술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혁신에 대한 순수한 감탄이었죠. 위기감. 미국이 이 변화를 놓치고 있다는 절박함이었어요. 그리고 책임감.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였습니다. 이건 상부나 조직의 문제가 아니야. 말했어요.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였죠. 미래 세대에 남길 전략적 판단의 문제지.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50년 후, 100년 후 역사가 이 순간을 돌아볼 때 뭐라고 평가할까요? 진실을 외면한 채 안전한 선택을 한 사람들? 아니면 불편한 진실을 용기 있게 말한 사람? 답은 명확했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을 시작했죠.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 공익적 정보 공개 규정, 언론 접촉 가이드라인.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법률 조항들이 복잡했지만 핵심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략적 분석 결과의 공익적 공개는 특정 조건 하에 허용된다. 그 문장을 발견한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길이 보였어요. 합법적으로 조직의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길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어요. 내일 아침 변호사를 만나 이 조항을 확인해야 했죠.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눈 덮인 워싱턴 거리가 고요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하얀 눈을 비추고 있었죠. 이제 누구도 이 진실을 피할 수 없어. 중얼거렸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중국도 모두가 이 변화를 직면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시작점이 될 겁니다. 조용한 각성이었어요. 폭풍 같은 결심이 아니라 잔잔하지만 확고한 깨달음이었죠.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찾았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길을 발견했어요. 휴대폰을 들고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내일 할 일 변호사 상담, 법률적 보호 확보, 언론 접촉 가능성 검토. 저장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내가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이제 누구의 허락도 조직의 승인도 필요 없었어요. 진실을 말할 합법적 통로를 찾았으니까요.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렸지만 제 마음은 어둡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마이클 브라운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15층 유리창 너머로 포토맥 강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들어오세요, 로엘 박사. 마이클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죠. 커피 드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자리에 앉자 마이클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전화로 말씀하신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에 대해 사전 조사를 했겠습니다. 그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법률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로웰 박사님 상황을 정리하자면 국가 안보 관련 분석관으로서 공익적 정보를 공개하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기밀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 분석과 해석만 포함됩니다.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술적 평가죠.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가능합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국방정보공개법 제3조 다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략적 분석 결과가 공익에 부합하고 기밀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언론을 통한 공개가 가능합니다. 마이클이 서류를 꺼냈어요. 다만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기관 법무팀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발언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하죠.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입니다. 하지만 긴급성이 인정되면 일주일 안에도 가능해요. 긴급성 인정 조건은 뭡니까? 국가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마이클이 저를 바라봤어요. 로웰 박사님이 공개하려는 정보가 그에 해당합니까? 해당합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은 동아시아 전략 질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를 외면하는 건 국가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에요. 마이클이 메모를 적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신청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기관 법무팀에 제출할 수 있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합법적 통로가 열린 거예요. 오후에 격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메모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익숙한 필체였죠. 클레어였습니다. 에탄, 이 길이 유일하게 당신을 보호하면서도 미국의 전략적 오판을 막는 길입니다. 조심하세요. 메모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클레어는 여전히 저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기관 법무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로웰 박사 신청건 검토했습니다. 면담이 필요합니다. 법무팀장 캐서린 데이비스를 만났어요. 50대 초반의 냉철한 여성이었죠. 로웰 박사 신청서를 읽었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두드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위험한 시도입니다. 조직 내에서 좋게 보지 않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시겠습니까? 해야 합니다. 캐서린이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박사님 발언 내용을 문서로 제출하세요. 기밀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정치적 의도가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틀 드리죠. 이틀 후 최종 검토 후 승인 여부를 통보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즉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발언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핵심만 추렸습니다. 기술적 분석, 전략적 함해, 미국의 대응 필요성. 모든 걸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했죠. 한국은 7,000톤급 핵추진 잠수함을 통해 차세대 해양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해저 인프라 전체를 통제하는 전략적 시스템입니다. 미국은 이 변화를 인정하고 동맹 구조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신중하게 골랐어요. 감정적 표현은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만 담았죠. 이틀 밤을 꼬박 세워 문서를 완성했습니다. 12페이지 분량이었어요. 캐서린에게 제출했죠. 하루 종일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 전화가 왔어요. 로웰 박사 승인합니다. 캐서린의 목소리였어요. 발언 내용에 기밀 정보는 없고 정치적 의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공익적 정보 공개로 인정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캐서린이 말했어요. 언론 출연 전 최종 스크립트를 법무팀에 제출하고 방송 후 3일 이내에 전체 발언록을 보고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해냈습니다. 합법적 통로를 확보했어요. 다음 날 처음 방송했던 그 뉴스 프로그램에 연락했습니다. 진행자 데이비드 클라크였죠. 로웰 박사 오랜만입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인터뷰 제안이 있습니다. 한국 핵잠 기술에 대한 추가 분석을요. 흥미롭네요. 하지만 박사님, 지금 조직 내에서 곤란한 상황 아닙니까?
법률적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익적 정보 공개로 인정됐어요. 그렇다면 환영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일정이 잡혔어요. 일주일 후였죠.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발언 내용을 다듬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고 데이터를 재확인했어요. 마지막 날 밤 클레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에단, 정면 돌파하는 거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응원합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나아가는 수밖에요. 거울을 봤습니다. 수염을 깎고 정장을 입었어요. 15년 전 첫 출근 때처럼 단정하게 차려입었죠. 이제 나도 선택했어.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더 컸습니다. 조직의 벽을 우회하는 대신 정면을 돌파하기로 했죠.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화요일 저녁 8시 다시 그 스튜디오에 섰습니다. 몇 주 전과 같은 장소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죠. 그때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석관이었다면 지금은 증언자였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로엘 박사? 데이비드 클라크가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이 진지했죠. 오늘 방송은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대답하며 의자에 앉았어요. 조명이 켜졌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했죠. 좋은 저녁입니다. 오늘은 한국 핵추진 잠수함 승인 이후 논란이 된 기술 평가에 대해 심층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데이비드가 시작했어요. 함께 하실 분은 미국 해군전략연구국 수석 분석관 에단 로엘 박사입니다. 화면에 제 이름과 직함이 떴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사님, 몇 주 전 이 자리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그 이후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데이비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오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러 왔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에요. 동아시아 전략 질서 자체를 재편하는 변화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은 7,000톤급 핵추진 잠수함을 중심으로 차세대 해양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자료 화면이 떴어요. 제가 준비한 도표였죠. 이 플랫폼은 3가지 핵심 기술로 구성됩니다. 첫째,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잠수함 내부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폐쇄형 냉각 시스템이에요. 손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둘째, 해저 전력망 연동 기술. 잠수함이 해저에 설치된 전력 인프라와 직접 연결되어 장기 작전이 가능합니다. 데이비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셋째, 무소음 추진 알고리즘. 인공지능 기반으로 소음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기술이죠. 이 모든 기술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제 대답이 명확했어요. 미국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전 적용하지 못한 기술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해저 실험을 마쳤어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데이비드가 다음 질문을 던졌죠. 그렇다면 이것이 미국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위협입니까? 기회입니까? 잠시 침묵했어요.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습니다. 위협도 기회도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목소리를 낮췄죠.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기술적 우산 아래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독자적 전략 능력을 확보했어요. 이제 미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을 통제하려 할 것인가 아니면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할 것인가. 동등한 파트너라는 표현이 강한데요. 사실이니까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차세대 잠수함 패러다임을 개척했습니다. 단순히 기존 핵잠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낸 거예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한국 부산 방산전 사진이 나타났죠. 6개월 전 한국은 이 모델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단순 콘셉트라고 오판했어요. 제 목소리에 자책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성된 설계였죠.
우리는 6개월을 낭비했습니다. 박사님은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몇 주 전입니다. 자료를 분석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했죠. 그 보고서가 논란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예리하게 파고들었어요. 조직 내에서 반발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일부는 제가 한국을 과대평가한다고 했죠. 하지만 사실은 과대평가가 아니라 재평가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놓쳤던 진실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 진실이 뭡니까? 데이비드가 핵심을 찔렀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순간이었죠. 한국은 이제 미국과 동등한 전략 파트너입니다. 천천히 명확하게 발음했어요. 미국의 미래 전략은 이 사실을 기반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한국을 종속 동맹으로 보는 시각은 이제 끝났어요. 그들은 독자적 판단과 능력을 가진 전략국입니다. 스튜디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제 말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을 바꿉니다.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이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중심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해요. 새로운 역할이라면요? 통제자가 아니라 협력자로서의 역할입니다. 데이비드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죠. 박사님, 이 발언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뭡니까? 진실이 전략이 되어야 하니까요.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전략은 결국 무너집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는 현실을 직면해야 해요. 방송이 끝났어요. 조명이 꺼졌죠. 데이비드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로엘 박사. 감사합니다. 스튜디오를 나서며 휴대폰을 켰어요. 이미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죠. 클레어, 세라, 그리고 모르는 번호들. 하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밖으로 나왔어요. 워싱턴의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죠. 세계가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파장이 시작될 겁니다. 방송이 끝난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무실로 왔습니다. 격리된 그 작은 방이었죠.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겨울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죠. 지금은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뉴스 사이트를 열었어요. 이미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죠. 미 분석관 한국을 동등한 전략 파트너로 규정. 로엘 박사 발언, 백악관 긴급회의 소집. 한국 핵잠 기술, 동아시아 판도 바꾸나.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찬성하는 목소리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대화가 시작됐다는 거였죠. 새벽 2시 클레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어요. 에단 괜찮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괜찮습니다. NSC가 발칵 뒤집혔어요. 긴급 전략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당신 발언이 문서 초안에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동아시아 전략 재검토 문서입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상층부에서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당신이 공개적으로 말해버렸으니까요. 클레어가 작게 웃었어요. 에단, 당신이 해냈어요. 진실이 전략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죠. 오전 6시 뉴스에서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이재명 대통령 임시 브리핑 발표 예정.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청와대 브리핑룸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에서 우리 기술에 대한 중요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한국은 그동안 독자적 기술 개발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제 한미 동맹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종속이 아닌 협력, 의존이 아닌 상호 존중의 관계로요. 브리핑이 끝났어요. 댓글 창이 폭발하고 있었죠. 한국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렸지만 분명한 건 대화가 시작됐다는 거였어요. 오전 9시 중국 외교부 성명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핵잠 기술은 영내 안보 불안을 가중시킨다. 예상된 반발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성명 끝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관련국들과 대화를 통해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할 용의가 있다. 대화. 그 단어가 중요했어요. 적어도 일방적 거부는 아니었죠. 오전 10시 제임스 국장 대리에게서 호출이 왔습니다. 로웰 박사 즉시 국장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국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제임스가 창가에 서 있었어요. 앉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자리에 앉자 제임스가 돌아봤어요. 로웰 박사, 어젯밤 방송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우리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책상 위 서류를 가리켰죠. 백악관에서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 문서 초안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당신의 분석을 기반으로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태스크포스 복귀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에요. 전략 문서 작성 핵심팀에 합류하게 될 겁니다. 제임스가 작게 미소 지었어요. 감사조사는 취하됩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목이 메었죠. 로웰 박사. 제임스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길이 쉽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전략을 만드는 건 기존 질서를 바꾸는 거예요. 많은 반발이 있을 거고 실패할 수도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해야 합니다. 대답하며 일어섰어요. 제임스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로웰 박사. 다시요. 국장실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어요. 동료들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죠. 세라가 다가왔습니다. 에단, 축하해요.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가 함께 해낸 겁니다. 세라가 웃었어요. 이제 진짜 일이 시작이네요. 그러게요. 창가로 갔습니다. 워싱턴의 아침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었죠. 세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전략을 만들고 한국은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고 중국은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실패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진실에서 시작했습니다. 거짓된 안정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정직한 현실에서요. 노트북을 열었어요. 새 파일을 만들었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동아시아 전략 재편 방안 초안.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어요. 타이핑이 시작됐습니다. 어두운 밤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질서의 여명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불안도 있었죠.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하지만 분명한 희망이요. 진실을 직면한 순간부터 새로운 질서는 시작되는 거니까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미국, 한국, 중국. 세 나라가 새로운 전략 시대의 문턱에 동시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서 다시 한번 펜을 들었습니다. 진실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요. 타이핑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